나은 책방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은 책방입니다. 한 주가 정말 빠르게 가네요. 이번 주는 특히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어찌나 빨리 흘러가는지 눈 깜짝할 사이에 오늘이 목요일이더라고요. 내일이 금요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무래도 한 주 중에 평일에 이게 휴일이 껴있으면 특히 더 한 주가 빨리 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아무래도 크리스마스가 있었다 보니까 좀 더 주말 지나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곧 있으면 또 주말이네 하는 느낌? 그래서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뭐랄까 한 주의 끝이 빨리 오는 건 좋은데 한 달의 끝도 어느새 월 말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한 해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다가도 약간 무섭고 이렇게 또 한 해가 흘러가는구나 하는 마음에 그래 이렇게 또 내년을 준비하고 맞이해야겠지 라는 생각에 조금 만감이 교차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이 시기도 시기인지라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책을 가지고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던 참에 마침 또 저희 방송에 나은 책방의 팬이신 찐이님이 내년도 트렌드 관련된 책도 방송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잘됐다 그러면 매년 어차피 이제 트렌드 관련 공부를 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드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트렌드 관련된 책을 가지고 오게 됐답니다. 오늘은 두 권의 트렌드 관련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한 권으로 먼저 보는 2019년 경제 전망이라는 경제 트렌드 관련된 책이고요. 하나는 트렌드 하면 가장 유명한 책이자 대표 서적이죠. 트렌드 코리아 2019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소비와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내년도 트렌드와 또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2019년의 경제 전망에 관련해서 가볍게 조금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정도의 깊이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들으셨을 때 이게 뭐야? 뭔 소리야? 하는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너무 깊지 않게 가볍게 이제 한 번에 쓱 흐른 느낌으로 들으실 수 있게 준비를 했으니까 마음 편하게 들으시다가 뭐 관심 가는 내용이 있으시면 검색해 보시거나 트렌드 관련된 책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목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어요? 그래서 우선 앞타임에는 이제 경제 전망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제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렌드 코리아 2019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목마님 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아무래도 새해에 맞아서 이제 뭔가를 계획하고 또 준비할 때 어떤 경향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으면 좀 더 그 결정이 쉽잖아요. 그래서 이 트렌드라는 게 단순히 뭐 되게 뭐
뭔가 이게 유명해지고 뭐 새로운 거를 뭐 추구해야만 돼서가 아니라 그냥 나의 어떤 의사결정에 조금이나마 더 이성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수단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이 2019년 경제 전망에 관한 책은요. 굉장히 이제 얕고 넓게 훑은 책이에요. 세계 경제랑 그리고 한국 경제를 관통하는 중대한 흐름과 어떤 최신 트렌드를 19가지의 이제 팩트로 묶어서 이렇게 가볍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를 뒤흔들 결정적인 이슈들 정도로만 이렇게 압축한 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도서관에서 예약했다가 빌려서 이제 쭉 읽었는데 그래도 조금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어느 정도는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정도로 좀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좋은 건 관련된 통계 자료나 도표가 굉장히 이렇게 친절하게 많이 나와 있어서 글을 내가 용어를 잘 몰라도 이렇게 도표나 그래프 위주로, 통계 자료 위주로만 봐도 이렇게 큰 흐름들이 이게 이렇다는 거구나 라는 게 보여서 실제로 책을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더라고요. 이 책은 김광석이라는 작가님이 쓰셨고요.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이제 여러 가지 산업과 기업 경영, 뭐 경제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계시고,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소에서도 경제 전망이나 이제 주요 경제 이슈 등을 계속 분석하는 연구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한양대학교에서도 경제학을 강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뭐 오마이스쿨 이제 정부 이제 교육 사이트에서도 최진기나 뭐 조승연 같은 그런 강사들이랑 같이 인기 강사로 활동 중인 경제 강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신을 이제 경제 읽어주는 남자라고 지칭하며 그런 제목의 책도 내신 분이고요. 그래서 이 책을 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2019년 경제 전망에서 이 작가님이 뽑은 핵심 키워드는 결정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경제가 세계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고 한국 경제도 그렇다고 전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가 우리에게 가계 그리고 기업, 정부의 중대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고자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반면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지 못하고 있고, 그런 부분의 지식도 많이 얻지 못하는 상황인 게 이제 안타까워서 좀 더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도록 쉬운 언어로 최대한 풀려고 했대요. 그래서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이제 막연한 질문에 조금 더 대답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면으로 생각해서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제 큰 흐름들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세계 경제 이슈를 훑어주고 있어요. 6가지 내지 5가지 사실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경제에 대해서 이제 한국 경제가 도래한 현실적인 측면들,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경제적으로 두드러질 거다라는 사실을 7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 기술적인 측면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책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실 때는 너무 처음부터 정독을 하려고 읽으시는 것보다는 조금 가볍게 그냥 이렇게 목차 위주로 보시다가 내가 조금 관심 있는 부분들 먼저 이렇게 싹싹 뽑아서 보시다가 조금씩 넓혀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물론 이제 경제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더 전문적인 학술지와 뭐 칼럼들 뭐 그런 네, 전문 서적들을 많이 읽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읽으실 것 같거든요. 목마님 좋아요, 하트 고마워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이제 한 개도 빠짐없이 내가 이걸 파악하겠다라는 욕심보다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도 일부러 그래서 최대한 좀 쉽게, 좀 가볍게 우리가 관심 가질 수 있는 것들 위주로만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접근을 하시는 게 처음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속한 곳과 관련이 있는 분야거나 내가 요즘에 관심 있던 것과 관련된 키워드가 있는 거 먼저 읽으시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질리지 않게 나에게 필요한 것들 먼저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문학이나 뭐 그런 것들은 스토리가 있는 것들은 중간중간 막 이렇게 읽을 수 없겠지만 이런 정보성 책은 굳이 막 정독을 처음부터 하려고 하지 않아도 네, 편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세계 경제 주요 이슈를 이제 너무 전체적으로 훑으면 너무 광범위해질 것 같아서 오늘 방송에서는 한국 경제가 맞닥뜨린 주요 이슈만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려고 해요. 뭐 세계 경제는 사실상 그냥 두 단어로 얘기하면 미국과 중국의 대립, 경제 강대국들의 충돌, 일단 그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가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의 큰 흐름을 보는 주요 관점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일단 그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세계 경제에서는 더 추가로 볼 만한 게 있다면 유럽연합의 이제 변동이죠. 일단은 영국이 이제 EU를 탈퇴하겠다고 말한 상황에서 과연 이탈리아도 이제 이탈리시트라고 이제 해서 나가겠다,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겠다라는 선언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들 정도만 관심 있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우선은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경제 주요 이슈는 7가지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구조적 장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용 없는 경제, 그러니까 고용난, 실업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이게 언제까지 이 침체가 지속될까? 그리고 과연 이거를 빠져나갈 방법은 뭘까? 이렇게 같이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풀고 있고요. 세 번째는 덩치만 큰 예산안인데 정작 그 예산에 맞게 이제 그 수익이 들어올 계획이 없는, 실속 없는 정부의 가계부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려를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1인 가구가 주도하고 있는 이 솔로 이코노미 시대에 대해서 이제 재미있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전국적으로 1인 가구에 맞춰서 경제가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1인 이코노미, 그러니까 그 솔로 이코노미가 얼마나 더 2019년에는 확대될지에 대해서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네. 죄송해요.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끊임없는 이 우려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연말 되면서 뭐 건설사들도 경기 너무 안 좋고 지금 집값도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고, 또 반대로 막 이렇게 양극화돼서 오르는 지역 막 계속 오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언제 이게 잡힐 것인가, 아니면 잡히지 않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저녁 있는 삶의 본격화, 돈 없는 저녁이 불러온 한숨이라고 해서
정책은 이제 워라밸이라고 해서 52시간제를 채택했고 실행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이후의 삶의 질이 과연 높아졌느냐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왜 나의 삶만 팍팍하냐, 체감과 다른 물가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뭐 목마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숨이 나와요. 읽다 보면 이게 뭐 정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이제 트렌드 코리아라는 이 책에서는 뭐 소비와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재밌게 읽을 수 있고 또 내가 기회를 보는 방면에서 읽을 수 있다면 이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요. 읽을 때 결코 가볍게 그냥 이렇게 재밌게 읽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이성적이게 되고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균형이 좀 잡힌다고 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목마님. 현 정부가 대기업 잡기를 시행하고 중소기업인의 사업을 어렵게 하는 정책 때문에 한숨이 나오네요. 그쵸. 진짜 뭐 물론 어떤 게 정답이냐 하는 거에 쉽게 답할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지금 이 우리의 사회의 현실이 중소기업인들 그리고 뭐 소상공인들이 살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가장의 눈에는 현 정부의 정책이 한숨만 나오네요. 그러게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을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가정을 이뤄야겠다라는 어떤 고민들을 하게 되니까 정말 현실적으로 이제 이 팍팍한 상황이 깊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낙심만 할 수도 없고 비관만 할 수도 없고 또 낙관만 할 수도 없으니 이런 현실적인 것들을 최대한 이제 넓게 보려고 하는데 그럴 때면 항상 진짜 깊은 한숨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냉정하게 직시해야 되는데 그리고 견제해야 될 텐데 참 삶이 너무 바쁘고 지치다 보니까 넓게 보기가 참 힘든 삶을 살고 있죠, 우리는. 네. 맞아요. 막상 집을 구입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실상은 대출 받기가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쵸. 지금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크게 나오는 부분이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게 그게 사실 두려운 거죠. 미국이 금리 인상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미국 경제는 아무래도 이제 상승세에 있고 이제 굉장히 이제 안정적인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적합할지 모르나 지금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으로서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금리를 같이 따라 올려야 투자자들의 이제 유출을 막을 수 있는데 막상 그렇다고 따라해서 금리를 올리면 서민 경제는 이제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왜냐면 지금 소비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민간 소비의 영향이 굉장히 이렇게 얼어 있는 상황에 고용도 잘 안 되고 실업난과 이제 그런 취업난이 엄청난 상황에 금리가 오른다? 그러면 이제 변동금리의 대출을 가지고 있는 중산층이나 서민의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 진짜 어떻게 지혜롭게 이걸 기회 삼아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되는 거죠, 사실은. 진짜 민간이고 기업이고 정부고 뭐 개인이고를 떠나서 함께 이건 계속 토론을 하고 이런 위기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다 같이 토론의 장에 자꾸만 끌어내야 되거든요. 머리를 모아야 되거든요. 이해관계자들이 모두의 자기의 각자의 소리를 낼 수 있게 하고 충분히 토론이 오가면서 합의하에 결정들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이제 낙관을 하는 거죠. 겉으로만. 문제 없다.
내년 한국 경제 안전하다, 괜찮을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저처럼 경제에 문외한인 사람도 이런 위기감을 느끼는데 이만큼의 위기감도 느끼지 않는, 또는 어떤 거에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지도 모르게 막연하게 불안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이라도 이 문제의식을 같이 많이 더 느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뭐와 싸워야 되는지는 적어도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맞아요. 진짜 미국 금리 인상이 10여 년 전부터 예견되었었던 건데, 그쵸, 목마님. 전 정부 정책 자체가 가계부채를 부추기는 꼴이었으니까요. 맞아요. 끊임없이 투기를 물어붙이고 계속 이제 대출 받아서 더 레버리지로 더 사라, 더 사라, 투자해라 이런 유도를 해왔죠. 사실상 중산층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러게요. 진짜 냉정하게 따지면 그런 것 같아요. 그렉스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더 많이 이 문제들을 이제 인식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렉스리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잘 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와, 정말, 이 지금 경제가 다가온 이 상황을 제발 가시화 시켰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게 자꾸 숨기지 말고, 자꾸 재밌는 예능이나 사회적 문제로 덮지 말고 그냥 표면에 꺼냈으면 좋겠다. 정부가 못하고 기업이 숨기면 우리라도 소리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뭐 나비 효과라고 하잖아요. 목마님 말처럼 진짜 맞아요. 인식을 꼭 해야죠. 많은 젊은 우리들이. 그쵸? 모르면 같이 공부하고 머리 맞대서 서로 계속 같이 논의하고 토의하고 토론하고 답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북유럽의 좀 안정적인 경제를 가진 국가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도 과도기를 겪었고 그들도 이제 어둠의 시기를 겪었고 기득권과 투쟁하는 시기를 겪었는데 젊은 세대들이 깨어서 바꿔나간 그런 점들이 공통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나 살기 바쁘고 오늘의 나의 생존에만 집중하기도 빠듯한 삶을 사는 우리기에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이긴 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그럴수록 더 많이 계몽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적어도 왜 미국이 금리를 높이는 게 우리한테 영향이 가는 거야? 라는 정도는 진짜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디서 배울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돈에 대해서 돈이 뭐고 어디서 생겨나는 거고 왜 필요하고 이것들을 누가 결정하는지 이런 거를 배우질 못하니까 그냥 이 교육 시스템도 너무 걱정이고 안타깝고 청년들이 회사에 대한 취업 준비는 하지만 경제적 독립을 할 준비를 배울 곳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자꾸 이 국가가 가난해지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렉스님, 좋아요. 하트 고맙습니다. 그쵸. 1년 연봉이 맞벌이로 1억이 넘어도 살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그쵸. 물론 이거는 뭐 상대적일 순 있겠지만 이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저는 자꾸만 이런 부분들이 표면에 이렇게 언급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쵸. 너무 답답해요. 미국 금리가 1% 오르면 우리도 1% 오르는지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게 답답합니다. 그쵸, 목마님. 그래서
지금의 어떤 사회적인 움직임들이 그냥 편을 가르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어떤 가치 논쟁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도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물론 이제 그 논쟁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직시하고 견제하고 이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이런 경제 정책들이고 또 이제 복지와 또 일반 가계, 경제 이런 현황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를 통해 배우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준비되지 않은 채로 사회에 나가다 보니까 그쵸. 진짜 소비하는 법만 배워요. 그리고 모든 사회 시스템이 더 많이 소비하라는 것만 세뇌를 시켜요. 그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제가 마케터인 현실도 그럴 땐 되게 죄의식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와, 나는 지금 이렇게 있어도 되나? 이렇게 소비를 조장하는 분야에 선동하고 앞서서 있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목마님, 말씀하시는 게 너무 이해가 가는 게 이런 걸 본인이 관심이 없으면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맞아요. 물론 본인이 알려고만 하면, 그래도 많은 정보들이 이제는 무료로 제공되는 좋은 환경에 놓여 있긴 하죠.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그런 좋은 정보도 많지만 유익하지 않고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정보도 너무 많이 노출이 돼 있어서 또 그런 것들은 너무 우리의 마음과 몸을 즐겁게 하니까 그런 것들의 마음과 눈을 뺏기는 일이 훨씬 많은 게 문제인 거죠. 네, 제가 이렇게 사담이 너무 많이 길어지는데 저는 진짜 이 부분에 대한 간절함을 느껴요. 그래서 목마님처럼 그리고 또 제 방송에 들어와서 공감해주시는 깨어있으신 분들을 만날 때 진짜 희망을 느끼고 그래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나가는 게 단 한 명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면 되게 값진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뭐 제가 이렇게 트렌드에 대해서 읽어드린다고 해서 막 갑자기 경제에 대한 전문가가 되고 뭐 우리가 경제 박사가 되고 이런 건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내가 경제에 관해서 공부를 해야겠구나. 우리에게 이런 정보가 굉장히 폐쇄적으로 관리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인식하시기만 해도 저는 되게 큰 수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정말 그래요. 물론 그리고 이제 뭐 모든 위기 속에 이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또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회로 잡고 그 안에서도 이제 될 놈 되리라고 하잖아요. 될 놈은 꼭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 안에서 이제 기회를 찾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게 우리가 됐으면 좋겠는 거죠. 그냥 기득권을 가진 정부나 뭐 기업이 아니라 개인들도 중산층도 서민도 위기를 통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대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또 느껴져요. 제 입장에서는. 크래프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에 이제 언급이 되지 않은 것 중에 제가 하나의 또 경제적인 영향에 크게 끼치는 게 저는 물론 솔로 이코노미와 비슷하게 연관은 되겠지만 고령화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를 비롯해서 제 주변의 많은 분들이 조부모님 또는 부모님에 대한 요양 또 그리고 병간호 그런 부분 그리고 부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방치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여기서 나오진 않아요. 이 책에서 나오진 않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현실이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소설 나무를,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단편 소설 나무를 읽어드릴 때도 그 황혼의 반란이라는 이야기 읽어드렸었잖아요. 그런 이슈가 분명히 우리에게도 조만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는 점점 가족의 개념이 많이 무너지니까 점점 가족이라는 그 체제를 꾸리기가 힘든 사회가 된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고용난이 있고, 취업을 잘하지 못하고 일을 얻었다가도 금방 잘리게 되거나 일자리를 놓치게 되는 판국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이 늦어지고, 또는 결혼을 선택하지 않게 되고, 결혼을 어쩌다가 하게 되더라도 출산으로 잘 이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런 모든 게 이제 연쇄작용으로 일어나는 탓에 자연스럽게 1인 가구들이 더 많이 증가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 산업군이 제일 큰 변화를 맞이했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경제뿐 아니라 제가 트렌드 코리아에서도 읽었던 부분인데, 네, 그래서 1인을 위한, 그리고 작은 가족을 위한 그런 소포장 제품들, 1인용 가전부터 여러 가지 생필품까지, 인테리어, 소품들, 가구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1인 이코노미에 맞춰서 출시되고 있고, 그것들이 잘 성행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제 또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가볍게 훑을 수 있는 정도로 계속 이 책은 네, 얘기하고 있고요.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분도 계속 이제 나오는데요. 밝진 않아요, 확실히. 왜냐면 역전세난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전세 물량이 이제 항상 이제 공급에 비해 수요가 너무 많았죠. 그래서 전세값이 이제 거의 집값, 매매값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급속도로 집값도 떨어지면서 전세에 대한 수요 자체도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세를 살 정도면 이미 너무 많이 비싸기 때문에 조금 더 보태서 집을 사는 게 낫지 하면서 이제 대출을 끼고 집을 많이 이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매매나 전세를 다 포기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최대 하락치로 이제 접어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가 줄어들고 전세 세입자까지 줄어들어서 매매를 했는데 세입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그런 상황도 맞이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투자를 목적으로 집을 무리해서 대출을 끼고 샀던 분들은 금리까지 오르게 되면 이제 정말 그게 큰 부채 위협으로 다가오겠죠. 그래서 무작정 대출을 끼고 집을 사라, 갭 투자에 붐이 일고, 그래서 청년들도 많은 사람들이 큰 대출을 끼고 갭 투자를 많이들 했잖아요. 그래서 투기 금지를 제한을 두고 규제를 뒤늦게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많은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험에 이제 알림을 주고 있어요. 건설사들이 많이 망하고 있죠. 주가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다 연쇄작용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이제 어떤 지방 지역만 하락세인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고르게 하락세를 보이거나 성장의 정체를 보이고 있는 거를 이제 도표와 통계로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분양이 엄청 많아지고 있다고도 이야기가 나와요. 네. 특히 뭐 비수도권은 말할 게 없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일단 분양만 받으면 된다 해서 모델하우스만 보고 일단은 무조건 분양받고 프리미엄가 얹어서 파는 게 일상이었고 그게 성공 수식처럼 어떻게 보면 공식화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한때의 신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뭐 내년 이후로부터 좀 더 이제 뭐 신혼부부나 청년들 또 뭐 서민들을 위한 행복주택이나 뭐 그런 임대나 그런 거를 많이 늘린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이제 실효성이 있을지 저도 주의 깊게 관찰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신호 같긴 한데 이제 과연 그거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더 많이 미리 오픈이 될 것이냐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같이 선행되면 효과적이게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전반적인 부동산 경제 전망을 봤을 땐 굉장히 어둡다라는 거.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뭐 집을 매매하거나 전세를 뭔가 더 추가로 구하시는 부분이나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신중하게 많이 이 전망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정말 간절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저한테 저는 뭐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뭐 제가 이런 거에서 뭐 집을 사려고 하는데 뭐 살까요? 아니면 전세로 갈까?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데 그냥 가능하면 대출을 최대한 적게 받으셔라 라는 얘기를 저는 최대한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저에게도 이제 곧 다가올 상황이라서 네, 서민 임대주택 들어가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목마님은 어, 신혼부부 혜택에 아이가 있으신데도 그게 힘드신 거면 진짜 일반인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요? 진짜 물량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현 정부가 있는 동안에는 그 공약해놓은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보여주기 식으로 위해서라도 포퓰리즘으로라도 많이 이렇게 물량을 더 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과 후년이 기회일 것 같긴 해요. 집값도 워낙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경기가 같이 안 좋아지니까 보유하고 있는 유동 자산이 있냐 없냐가 이제 관건일 것 같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이 훨씬 더 엄격해질 거니까요. 네. 그래서 물건이 있는데도 내가 계약금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 네, 맞아요. 사실 물량보다는 연봉이 커요. 진짜 물량이 너무 지금은 없는 상황이라고들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고 있진 않는데 진짜 참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 되고 정말 많이 눈치 싸움이고 그 지역이라든지 이런 거 결정할 때도 고민이 너무 많은 참 그냥 내가 눈 붙이고 몸 붙일 집 하나 구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네요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경제 위기가 엄청난 경제 위기가 2020년에 올 거라는 얘기도 이 책에서 세계 경제 전망에서 나와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경제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해요. 서민들에게는.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준비하는 이들에게만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 되기를 오히려 기다리면서 총알을 모아야만 된다. 긴축 재정을 해서 종잣돈을 모으고 어떻게든 수입을 최대한 모으는 데 집중해서 유동 자산을 킵해두는 게 기회의 준비가 아닐까. 내 수입원을 최대한 늘리는 이 변혁의 시대에 맞는 산업군의 직업을 가지던가 뭔가 그런 쪽의 수입원을 추가시키는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고민이 정말 많아요, 요새는. 맞아요. 은행권도 국가에서 시행하는 대출 상품들도 그렇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뭔가
대출도 돈을 계속 많이 벌고 많이 크게 빌렸던 사람들에게 더 신용도가 있으니 그 사람들에게 잘 빌려주죠. 근데 일반 서민들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게다가 뭐 공기업이나 뭐 공무원, 뭐 대기업 이러면은 훨씬 더 쉽겠지만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힘들죠, 아무래도. 예, 그렇습니다. 물론 굉장히 여러분 제가 어둡게 얘기했지만 어두운 건 현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눈에 불을 켜고 준비해야 되는 것도 사실임을 네, 송구스럽지만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서 트렌드 세미나를 제가 오늘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 2019에 대한 리뷰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이 트렌드 코리아는 시리즈로 계속 매년 출간되고 있죠. 그리고 그 출간 시즌에 맞춰서 출판사에서 저자 직강도 매번 무료 세미나를 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3년 전부터 매년 세미나도 가고 그 다음에 책도 사서 읽고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저에게는 이제 가장 중요한 트렌드를 이해하고 인사이트를 보는 게 필요해서 매달 뭐 매주 항상 이렇게 트렌드 공부를 하고 또 한 해가 마무리될 때는 더 열심히 또 준비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트렌드 관련 서적을 뭐 4~5권 정도 계속 보기는 했는데 오늘 이렇게 저자 직강도 듣고 오니까 좀 더 한눈에 정리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트렌드 코리아 2019에 좀 기반으로 맞춰서 제가 간단한 키워드들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2018년도 리뷰를 먼저 하고서 이제 2019 트렌드로 가게 되는데요. 뭐 이번 해에는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가장 이제 붐이 일었던 개인의 워라밸 그리고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흐름, 그게 이제 대표적인 큰 이슈가 아니었나 하는 리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사람들이 뭐 대세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고 이렇게 응당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틀에 맞추는 거를 점점 거부하는 움직임들이 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만의 작지만 나만의 행복, 내가 만족하면 좋은 거지라는 어떤 마음에 이렇게 연관되는 소비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뭐 52시간 그 업무 근무 시행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워라밸, 저녁 있는 삶 뭐 이런 연관된 키워드들이 크게 화두가 되면서 여가 활동이나 뭐 취미 그런 운동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경제적인 붐도 같이 화랑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2019년도 트렌드에 대해서 넘어갔고요. 첫 번째 이슈는 이제 마케팅 말고 컨셉팅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업을 하든 내가 뭐 자영업을 하든 개인 뭐 브랜딩을 하든 뭐 기업에서 제품을 만들든 간에 컨셉을 연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제품이 품질이 어떻고 뭐 이게 가성비가 어떻고 이런 거보다도 이제는 사람들이 정말 기억에 남는 특별한 그 제품 또는 그 사람 또 그 컨텐츠만의 명확한 컨셉이 있느냐에 이제 돈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브랜드들의 성공 사례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제 설명을 해줬고요. 젊은 이제 사람들이 그런 컨셉추얼한 명확한 컨셉이 갖춰진 뭐 예를 들어서 복고 컨셉이다 아니면은 뭐 오락의 컨셉인데 전혀 아닌 분야에서도 그런 오락의 컨셉으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특별한 어떤 인테리어나 그런 무드의 제품을 팔거나 그랬을 때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실제로도 이제 내년에도 더 그 경향이 커질 거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어떤 맥락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재밌는 거, 그냥 내가 흥미가 가면 된다라는 그냥 진짜 직관적으로 명확한 컨셉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이제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뭐 갬성이라는 말이 나오는 그런 신조어들, 뭐 감성이라는 거에 감성이 더 더해지면 갬성이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들도 같이 나오면서 네, 사람들이 얼마나 그 있어 보이는 그 컨셉추얼함을 추구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그게 아무래도 SNS 라이프에 연결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뭐든 좀 있어 보이게 인증하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가게를 한 군데 가도 어떤 명확한 컨셉이 있는 곳을 가야 조금 트렌디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특별한 컨셉이 있는 곳을 자꾸만 찾아가서 그곳에서 돈을 쓴다라는 얘기를 네, 해주고 있어요. 아, 네, 그렉스님. 방송 잘 듣고 갑니다. 즐거운 시간들 보내셔요. 네, 감사해요. 다음에 또 오셔요.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포마켓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 이 세포마켓이라는 건 사실 이제 개인들이 소비자이자 판매자가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얘긴데요. 아무래도 이제 고용 한파가 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취업에 실패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스펙 경쟁에서 이제 진절머리가 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사업을 이제 리스크 없이 해보겠다라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예전에는 되게 몇몇의 특별한 소수들만이 했던 그 마켓이라는 개념을 이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많이 가볍게 접근해서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물건이나 소비재가 무엇이든 간에 마켓화 됐다는 거죠. 그래서 셀슈머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셀슈머는 결국 셀러와 컨슈머의 합성어라고 해서 뭐 팔기도 하지만 내가 소비자이기도 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네, 하면서 얼마나 이 마켓 시장이 개인 마켓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년도에는 얼마나 더 화랑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전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1인 미디어가 붐인 것도 그렇고요. 1인 마켓 네, 그런 것들이 정말 더 커질 거다. 그리고 결국에는 대기업들도 이런 1인 마켓과 1인 미디어들과 협업해야만 그 새로움의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정부가 이 1인 마켓의 유통화를 정식으로 인정하는 순간 이 시장은 폭발할 거다라는 전망을 이제 같이 했습니다. 뭐 사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한참 전부터 개인 마켓이 크게 성행해 있다고 느끼고 있었는데요. 이제 정부가 인정하는 순간 더 폭발을 할 거다라는 부분에는 동의를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뭔가 개인적으로 엄청난 특출난 취미가 있거나 덕후인 기질이 있는 어떤 품목이 있다면 1인 미디어나 1인 마켓에도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저는 뭐 이제는 더 이상 무리수인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뭐 특출난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공감이 갔고요. 그리고 뉴트로라는 키워드가 세 번째로 나왔어요. 뉴와 레트로. 그러니까 새로운 복고, 요즘 옛날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잘 나가던 것을 요즘에 맞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걸 그대로로 가져오는 거는 말 그대로 복고고요. 그건 옛날 사람들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의 감성 그리고 옛날의 것들을 요즘의 취향에 맞게 약간 믹스해서 보여주는 것이 가장 힙하다. 그리고 가장 반응이 좋을 것이다. 라는 그런 대표적인 스타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그 컨셉추얼하게 얼마나 그 컨셉을 잘 지켜내느냐가 관건이죠. 그래서
그런 경향이 많이 이제 돋보인다는 거. 뭐 패션이나 뭐 문화, 카페 이런 곳에서 더 많이 도드라지겠죠. 소비재 분야에서. 그래서 그런 공간들, 그런 제품들, 그런 어플리케이션들, 뭐 요즘에 사진도 막 옛날 폴라로이드 감성, 옛날 필름 카메라 감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오히려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키워드는 필환경 시대라고 해서 이제 환경이 친숙한 존재가 아니라 필수의 환경적인 시대가 돼야 된다. 이미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연예인 누구가 친환경 제품만 쓴대라고 하면 대단하다. 근데 뭐 그건 쟤나 저렇게 하는 거지. 난 나대로 살아야지 뭐 어떡해. 이랬는데 그건 이제 친환경인데 필환경이라는 거는 그 위기의식에 같이 공감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소비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나 상품을 내세울 때도 환경에 이제 친화적인 거는 선택 요소가 아니라 필수 요소, 그러니까 스탠다드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제로 웨이스트 캠페인, 그러니까 쓰레기를 없이 살기, 쓰레기 없이 살기 뭐 이런 캠페인이나 뭐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 뭐 그런 것들, 플라스틱 최대한 쓰지 않기, 일회용기 쓰지 않기 뭐 이런 캠페인들이 일어나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린 컨슈머, 뭐 그린 서바이벌 이런 단어들이 많이 화두로 오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소비자들까지도 대대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떤 기업이든 간에 이제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부분을 강하게 이제 명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감정 대리인이라는 키워드가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결정 장애를 겪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에 굉장히 인색하고 어색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점점 내가 혼자서 느끼는 감정보다는 내가 느끼는 감정을 다른 사람도 느낄까가 굉장히 궁금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이제 내가 직접 혼자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남들은 이걸 어떻게 볼까에 같이 관심을 가지면서 뭐 드라마를 보든 게임을 하든 뭐 예능을 보든 그걸 보는 사람들의 영상을 보는 거예요. 또는 그걸 보는 사람들의 댓글을 같이 봐야 되고 그게 이제 리액션 비디오도 이제 유튜브의 한 장르로 떠올랐고 뭐 스포츠 경기를 볼 때는 뭐 매니아 분들은 항상 라이브로 이제 채팅창 같이 켜놓고 보시더라고요. 게임하는 분들도 게임 방송 아프리카나 뭐 유튜버 BJ들 일부러 보는 재미가 함께 그 느끼는 감정들을 이렇게 실시간 채팅으로 같이 보면서 그 맛이 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방탄소년단의 팬클럽인 아미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팬의 이제 입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덕후가 되는 과정이 이 방탄소년단 리액션 비디오를 보다가 같이 빠져드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 가수가 좋으면 예전에는 그냥 이 가수 공연을 보고 내가 그냥 이 가수의 음악을 듣고 끝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 사람이 좋으면 이 사람의 노래를 듣는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의 공연을 보는 사람들의 영상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 대리인의 이런 개념의 컨텐츠와 서비스들이 증가하고 있고 좀 더 앞서서 가서는 감정 경제가 생겨날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소름 끼쳤고 그리고 진짜로 그렇게 머지않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의 세대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거에 굉장히 어색한 세대라서 그렇대요. 그 이유가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익숙한 거죠. 그래서 너무 적나라하게 감정 표현을 하는 인물이나 어떤 컨텐츠의 재미를 느끼지 못한대요. 그 이유가 이제 이들이 자라면서 컬링 세대라고 하는데요.
부모가 대신 모든 걸 이렇게 닦아주기 때문에, 앞에서 빗질을 해주기 때문에 꽃길만 간다. 그런 이유에서 컬링 세대라고 한대요. 굉장히 우프죠. 엄청난 간섭을 통해서 내 아이는 큰 격정적인 힘듦이나 뭐 고독감이나 낙심함이나 실패를 경험할 수 없게 이제 미리 부모가 다 닦아주는 거예요. 회사 생활 힘들어? 엄마가 말해줄게. 학교 힘들어? 엄마가 가서 따져줄게. 학원 엄마가 찾아가. 뭐 친구도 엄마가 골라줘. 학원도 뭐 학교도 다 엄마가 데리러 와줘. 뭐 데리고 가줘.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은 좋은 것만 보고 크고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찌질하잖아요. 찌질하게 경험 너무 많이 하잖아요. 왕따도 당해보고, 뭐 내가 친구한테 배신도 당해보고, 돈도 없어보고, 뭐 하다가 공부도 잘 안 돼보고, 뭐 망신도 당해보고 하면서 다양한 감정들을 뭐 수치심부터 다양한 풍부한 감정을 겪어보면서 사람이 성숙하는데 이 감정 근육이 약한 세대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린 친구들이. 그건 이제 우리 기성세대 탓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자기가 감정을 자신이 직접적으로 풍부하게 다양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모든 게 다 절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저는 되게 슬펐어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감성 멘트, 뭐 감성 사진 이런 대체적인 수단들이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예능들이 점차 이렇게 패널들이 나와서 같이 그거를 보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그런 이유라는 거예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대신 이렇게 리액션 해줄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꾸만 모든 예능이 다 패널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청자가 방송 안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그러니까 뭐 하트 시그널도 그렇고 배틀 트립도 그런데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패널들이 그 본 프로그램을 구경하는 거를 같이 시청자도 보는 거예요. 이런 성향은 앞으로도 더 많이 커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키워드는 데이터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예전에는 IT라고 해서 정보기술 시대였잖아요.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면서는 데이터 기술 시대, 그러니까 DT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기반으로 모든 걸 결정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타이방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늦게 와주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 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제 정립하는 우리에게 축적되는 데이터 기반에 의해서 지능이 생기고 그 알고리즘을 설정하는 걸로 인해서 이제 학습하는 기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모든 기업과 어떤 중요한 현안을 결정할 때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이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될 거다라는 전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에게 고발하고 싶은 또 요청하고 싶은 의도가 컸다고 저자는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크게 공감을 했고 대신에 이 데이터에 의해서 통제되고 사람들이 데이터 독점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사회는 오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우려는 사실 좀 있었어요. 참, 네, 그런 게 양날의 검이 아닐까. 이 데이터 기술이 발전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 기술에 대한 트렌드 자료를 찾을 때 일본에도 이런 자료가 없고요. 한국은 더더욱 없고요. 미국도 잘 없더래요. 어디에만 선행된 사례가 많았냐면 중국 거만 소스가 있더래요. 그 이유가 중국은 국가에서 통제를 하고 국가의 힘이 굉장히 정부의 힘이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냥 데이터를 다 써버린다는 거예요. 개인의 동의 없이.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기술이 굉장히 빨리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나라는 지금 현재는 없다고 얘기를 해요. 모든 그 데이터
관련된 또 인공지능이나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반에 계신 분들이 그 중국의 힘의 그 원천을 그 독재력의 그 공산주의 어떤 기반을 뽑아요. 왜냐면 그냥 무지막지하게 사람들 그냥 통제 없이 그 동의 없이 그냥 그 데이터 다 활용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 정부와 기업에서 누적되는 인구수가 얼마며 그 데이터의 방대한 학습, 인공지능의 학습 능력이 얼마나 많이 빠르게 발전했겠어요. 그러니까 네, 사람님 좋아요, 감사해요. 진짜 와, 이거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론 이게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빠른 속도를 지금 어느 나라도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인 건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중국이 가질 그 바뀔 그 시대에 대응된 그 유일무이한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한국은 얼마나 준비가 되고 있고 그 규제에 대해서 언제쯤 보완을 하면서 위험의 리스크에 대한 보완은 보완대로 하면서 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사용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에 대한 과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공간의 재탄생이라고 하면서 이제 카멜레 존이라는 이런 신조어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소상공인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매업의 종말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뭔가를 구매하고 대체제를 이용하고 대리 만족하고 막 요즘에는 여행도 TV로 가고 뭐 유튜브로 여행 대신 가고 뭐 먹는 것도 먹방으로 대신 먹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고 대리 만족을 하는 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소매업이 굉장히 많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을 기존의 하나의 목적으로만 쓰기보다는 대형화를 시켜서 정말 엄청난 체험 공간으로 만들거나 어떤 특별한 목적의 브랜드나 새로운 것과 이렇게 이종적인 것의 결합에 콜라보를 하는 공간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온 오프라인을 융합해서 운영을 하거나 뭐 도심의 어떤 안 쓰는 노후된 그런 공간을 재생해서 그 공간을 이제 운영을 하거나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흐름이 이제 대세적으로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오프라인으로 뭔가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공간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을 탈피해야만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8번째 키워드는 밀레니얼 가족이라는 키워드인데요.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가 뜬다라는 얘기는 사실 몇 년 전부터 한참 전부터 이야기 나온 이야기지만 이제는 밀레니얼들이 자라서 장성해서 독립하고 가정을 꾸리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좌충우돌에 자신만의 소신을 가진 이 밀레니얼들이 가족을 이뤘을 때 어떤 특징을 보이느냐 하면 가사 노동이라는 거 그건 이제 옛날 일인 거예요. 내 시간을 그 어떤 것도 나를 뺏으면 안 되는 거죠. 육아든 가사 노동이든 내 자신을 위한 투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최대한 나에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한 소비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까지 있대요. 신조어로 삼신가전이란 얘기가 있는데요. 하늘이 내려준 가전이라고 해서 식기세척기, 로봇 청소기, 뭐 건조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의류 세척기 그렇게 해서 가사 노동을 혁신적으로 줄여줄 고마운 가전이다 해서 삼신가전이란 얘기까지 나온대요. 그리고 뭐 요즘에는 새벽 배송이 되는 그런 뭐 마켓들이 굉장히 화랑이잖아요. 마켓컬리라든지 뭐 헬로네이처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직업군도 대리주부, 뭐 맘마스터 이런 뭐 브랜드들도 막 생겨나고요.
그만큼 이런 도우미 경제, 뭐 가사 노동에 대한 가성비를 따지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더 이슈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가사 노동을 줄여서 얻는 시간에 무얼 하느냐 했을 때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데 시간을 쓴다는 거죠. 자신의 건강을 더 높이고 뭐 자신의 어떤 전문성을 더 강화하고 새로운 걸 배우는 데 시간을 그리고 비용을 쓴다고 얘기해요. 예전에는 가족을 이루면 부모님은 뭔가 자식을 위해서만 희생하는 존재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아, 네, 사람님, 질문 하나 가능할까요? 네, 뭐, 제가 가능한 답변이면 해드릴게요. 질문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9번째는 나나랜드라고 해서 그냥 나 중심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타인의 기준에 맞춰서 이전에 어떤 관습과 그런 것들에 맞춰서 나를 이제 맞춰가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나 중심, 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땅 이래서 나나랜드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재밌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뭐 다이어트를 해도 뭐 천편일률적으로 다 같이 마른 몸을 소유하려고 애쓰고 뭔가 뭐 차를 사면 다 이걸 사야 되고 뭐 이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기준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냥 자기만의 기준에 맞춰서 소비를 하고 인생의 어떤 라이프 방식을 결정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자존감이 굉장히 높고 자기에 맞는 뭐 퍼스널 브랜딩, 퍼스널 컬러, 퍼스널 헤어, 퍼스널 메이크업, 스타일링 뭐 그런 자기에 맞는 나 중심의 어떤 경제가 엄청나게 중요하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솔로 이코노미와도 맞는 것 같지만 엄밀히 따지면 솔로이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바디 포지티브라고 해서 뭐 세계적으로 약간 글로벌 트렌드의 워딩이긴 한데 내 몸을 긍정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 몸이 뭐 전형적인 마른 몸이거나 뭐 엄청난 문제가 뭐 없어도 나는 그냥 나 스스로 이 몸으로 멋져 이런 캠페인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트렌드가 있다는 거. 네. 아, 네, 사람님. 내년 최소시급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일자리 문제, 기업 간의 경쟁 같은 게 내년에는 해결이 된다든지 새롭게 생길 해결 답안이나 새로운 해결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아, 뭐 내년에 뭐 제가 이제 정확히 뭔가를 이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경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명확한 대답을 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이런 경제 전망에 대해서 계속 이제 기사를 보고 또 이 책을 읽었을 때 느낀 점은 일단은 고용난 그리고 실업난은 계속 오히려 더 심화될 것 같다는 좀 어두운 전망이긴 해요. 왜 그러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사실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책, 뭐 돈을 최소 시급을 올리겠다는 정책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이 돈을 잘 버는 게 중요하고 기업이 투자를 늘리는 행위 자체가 있어줘야 사람을 늘렸을 때 그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기업들이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기업은 오히려 투자를 더 줄이고 있죠. 위축이 되고 있고 새로운 곳의 인력에 새로운 사업부에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인력만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질 낮은 일자리만 늘어나게 되겠죠. 또는 기존의 고급 인력이 잘려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눈 가리고 아웅 정도의 정책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차라리 너무 파이 자체가 적을 때는 파이 자체를 늘리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해결책을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귤이 5개가 있어요. 근데 귤이 5개가 있고 사람이 3명밖에 없을 때는 뭐가 중요할까요? 귤을 더 많이 가져오는 것보다는 어떻게 잘 나눌까? 5개를 어떻게 공평하게 3명에게 나눌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분배가 중요한데
귤 자체가 사람은 3명인데 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귤 자체를 어디서 더 많이 가져올까라는 성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과 분배에 뭐가 더 중요하냐? 사실은 둘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지는 그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의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서민들에게 융통하는 돈이 없고 기업들도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돈을 투자를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투자에 돈을 쓰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 업계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에 파이를 키우는 고민을 같이 하면서 그런 정책들을 논의해 가야 되는데, 그런 규제를 풀고 더 이 시장이 커지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나눌까, 어떻게 쪼갤까, 이 고민만 하는 것 같다는 거죠. 이 책에서 이 저자는 그렇게 고민을 해요. 근데 저도 그 부분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해요. 물론 분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반드시 빠지면 안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형평성 있는 분배가 이루어졌을 때 그런 기본적인 복제가 잘 갖춰진 나라일수록 사회 범죄도 줄어들고 그런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일단 성장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그 부분의 분배가 효율적으로 가야 그 부분이 모두 죽는 싸움이 되지 않고 같이 잘 되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 내년 GMDU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조선업, 흔히 말하고 있는 3D 업종들은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내수와 외수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너무 깊은 부분까지는 사실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기엔 조금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저희 나은 책방 그 구독자분들은 어떤 한 디테일에 대해서 완전히 깊이 토론하는 것보다는 큰 흐름을 이제 듣고 싶어서 이 방송을 다시 듣게 하시고 또 라이브로 들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떤 길고 정말 깊은 이야기를 제 마음대로 이렇게 분석해드리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어떤 특별 기업의 문제나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엔 사실 좀 신중하다는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나름의 견해는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자칫하면 정답처럼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저는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글쎄요. 저는 이제 각각의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고, 그나마 이제 사실상 조금 현실적으로 제가 그동안 읽어드렸던 책들에 기반해서 얘기해 드릴 수 있는 정도로만 말씀드리자면, 뭐 아무래도 뭐 3D 업종이라고 하긴 조금 그렇지만 뭐 제조업이나 기존의 건설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단순히 어떤 생산에만 집중을 했던, 제조 자체에만 집중했던 시스템에서 데이터라는 이런 스마트한 시스템을 같이 믹스해서 업종 변화를 꾀해야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둡다고 생각해요. 특히 내수의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결국 한국 경제 내부에서는 정말 많이 어둡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개인들이 쉽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과 그 기득권들의 결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이 어떤 위기에서 어떤 부분의 해결책을, 현실적인 것들을 믹스해서 이거를 타개해 나갈 것이냐의 고민이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사람님이 안 들어오셨을 때여서 이제 조금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 모두 저는 어둡게 보고 있고요. 이 책에서도 어둡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쯤에는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저뿐 아니라 경제 관련돼서 모든 분들이 계속 오래전부터 우려하고 있고 예측을 어둡게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더더욱 경제에 대한 공부와 인식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방송을 제가 준비했다는 거, 그 정도를 알아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답변이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다시 트렌드 코리아 2019년으로 넘어와서 10번째 키워드예요. 마지막 키워드인데 매너 소비자라는 개념이 뜬다고 나옵니다. 사실 가장 화두가 됐던 반대 키워드가 있어요. 올해까지 되게 많이 키워드가 된 건데요. 진상 소비자라는 개념인데요. 오히려 그거에 반대가 돼서 이제는 소비자도 매너를 지켜야 된다. 뭐 손님이 왕이다 이런 개념을 언급하면 이제는 어딘가에서 꼰대로 낙인 찍히기 십상이죠. 그래서 이제는 직원과 고객 사이의 밸런스를 이제 높여줘야 된다. 이거는 단순히 소비자만을 위한 키워드라기보다는요. 오히려 고용자 입장에서 그리고 기업의 리더들, 대표들, 뭐 자영업자들에게 말하는 키워드기도 하대요. 그래서 워커벨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 워커 그러니까 노동자와 소비자의 밸런스를 잘 맞춰줘서 고객만 주인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도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기조가 나오는 흐름이 네, 대표적인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네, 여기까지 이제 읽어드리려고 해요. 네, 목마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자면서 듣겠습니다. 네, 편하게 주무시면서 마무리 들어주세요. 이 저자분이 제가 오늘 이제 특강을 들으러 세미나에 갔을 때도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건데 정말 공감이 가서 같이 읽어드리려고 해요. 뭐였냐면요. 변화를 즐기는 사람이 되자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는 삶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추구하기가 쉽지 않은 삶을 살죠. 굉장히 부담스럽죠. 무언가를 갑자기 바꿔야 되는 거, 내 환경이 변화되는 거, 내가 공부하고 알던 거에서 새로운 걸 또 배우는 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부의 미래를 쓴 엘빈 토플러가 이야기했대요. 변화는 사실 매분 매초 일어나고 있다고요.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게 사실 너무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뿐인 건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방송을 하면서 우리들의 인식과 또 생각이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요로운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저도 더 변화해 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도 저의 부족하지만 또 그리고 산만했지만 넓게 훑어본 2019년 트렌드 잘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나름 정말 야심차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또 우리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책 가지고 올게요. 오늘 방송이 많이 길어졌는데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찾아올게요. 여러분들의 지친 하루 끝, 하루를 위로하는 나은 책방.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전 이만 들어가 볼게요. 내일 봐요, 여러분. 안녕.